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과 정의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성인들의 가르침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추웠나 봐요. 제가 다시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손을 자꾸 이렇게 비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재 조금 따뜻하게 하고 왔습니다. 자, 법과 정의에 대해서 시작할 텐데,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법은 누구 편인가,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정당한 분배 후 원칙은 무엇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셨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법은 단어상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와 동의어로 되어 있대요. 정의와 동근어로 쓰인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를 정자하고 법은 똑같은 뿌리가 되는 거죠. 양자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란 뜻이에요. 예로부터 많은 법 사상에 있어서도 정의는 법의 고유한 이념으로서 라는 말로 정의는 법이다. 법이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될 목적이 바로 정의예요. 여기 중요해요. 법이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될 목적이 정인 거예요.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범죄사의 규율이 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범죄인들이 만든 규율이 법이 아닌 것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정의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놀라는데, 정의의 정의를 우리는 항상 협의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정의는 법의 목적이다. 재화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의 분쟁과 부정이 가장 일어나기 쉬우며 분쟁을 예방하는 규칙이 즉 법이므로 법은 정의를 직접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정의를 실현하자, 뭐 정의 실현 사회 구현하자,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정의의 정의 중에 광의를 보면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번 아까 0에서 100이었잖아요. 100이에요. 100. 발을정 도덕상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정의고 중용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보면 개인 상호 간의 매매와 손해 및 배상 또는 범죄와 형별의 균형을 찾아내는 평균적 정의가 있고요. 사회의 이론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요. 개인의 능력이나 공적에 따라 사회가 보답해야 할 일에 대한 배분적 정의가 있대요. 그래서 사법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공법은 일반적 정의 내지 배분적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대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법은 정의의 실현을 제1 목적으로 하는데, 종교상이나 도덕상에 있어서는 죄나 악이 되지 않는 과실의 행위에 대해서도 누를, 피해를 끼친 손해의 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추구한대요. 가해 행위에 의하여 빚어진 인간관계의 삐뚤어진 상태를 당초의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 회복의 요구의 정의가 법의 고유 목적이라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의인가는 법률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확정하는 것이 뭐예요? 재판이죠. 이러한 뜻에서 정의와 재판도 동의어인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의와 법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봤겠고 많은 일을 겪었던 친구들도 있겠고, 법과 정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본 적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눌러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뭐뭐뭐뭐 어떤 때 있었죠? 많아요. 사실은 정의 사회 구현이 되고 정의로운 사회였으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외치지도 않거든요. 항상 안 되니까 외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나타내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비문의 금원을 기록한다.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건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 BC 1800년경에 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3800년 전에 또 정의를 외쳤다라는 거죠. 혹시 이 사건 아실 거예요? 캐리벅 사건, 엠마벅 사건. 1924년에
캐리벅이 18세였어요. 그런데 18, 21, 1927년에 어떠한 커다란 재판을 받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캐리벅하고 엠마 벅이 이제 캐리벅 18살에 사진을 찍은 건데 엠마 벅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도대체 캐리벅을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매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캐리벅을 키우다가 결국 캐리벅이 남의 집에 이제 가정부, 그때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양자로 들인다, 그걸 뭐라 그러지? 양자로 들인다,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자식으로 법적으로는 자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노예로 삼기 위한, 가정부로 삼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의 조카가 놀러 왔다가 성폭행을 하고 성폭행 당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임신이 되니까 집주인이 아유 우리 가문에 창피해 죽겠네라고 하면서 캐리벅이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뺏고 캐리벅을 갖다가 정신수용소에다가 집어넣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1927년에 캐리가 21살 때 재판이 땅땅땅 외쳐져요. 이게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났던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단종법이에요. 후손이 범죄로 처형되거나 전응함으로 굶어 죽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명백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종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전응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이게 1927년에 미국 영반 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가 외쳤던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생학적인 불임수술을 6만 명 이상 받게 했고 1974년에 단종법이 폐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유행했던 사상이 뭐였어요? 우생학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인간의 선발 육종을 찬성하는 생각이에요.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콜턴이 처음으로 창시했는데 열악한 유전 소지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사실은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틀러나 다른 세계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 사상이 기원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 시대 플라톤이 자신의 책 국가론에서 우생학적인 주장을 했다라고 아까 좀 전에 성인들의 가르침에서 좀 읽어드렸잖아요.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해야 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내다 버려야 되고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는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나오는 말이죠. 플라톤은 만성적 허약과 방종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도덕적 타락은 추방이나 처형의 이유가 되고 우수한 자손의 번식을 통한 도시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 우수한 계급의 현명한 결혼을 주장했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역시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이상적 공동체를 설계해야 되는데 하층 계급의 다산으로 인한 과잉 인구는 빈곤이나 범죄, 혁명의 중심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층 계급의 출산율을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인 캄파넬라는 태양의 도시에서 우월한 젊은이만이 자손을 남길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아까도 인페르노 영화 내용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전 영상에서. 몸을 좀 데피고 오니까 소리가 좀 커지네. 아까 전 영상에서는 소리도 좀 적고 손을 계속 비비면서 추웠는데 이제 괜찮죠? 정의의 여신상 여러분 많이 봤어요. 저스티스죠. 이제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인데 이 여신이 들고 있는 게 전부 달라요. 검의 의미는 뭐냐면 법의 어려움과 사법의 권위와 권력이고요.
천칭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이고 눈 가리개는 선입견을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나라마다 전부 달라요.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 들고 있는 것들, 눈 가린 거, 눈 안 가린 거. 그런데 여기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 천칭을 들고 있고 책을 들고 있고 눈을 뜨고 있어요. 이거에 이제 빗대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거는 지금 재판 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가? 윤석열의 장모인가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인가 확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책은 뭐예요? 책. 누가 들어왔으면 누구는 윤석열의 장모인갑다. 누가 들어왔으면 누구는 저 길에서 폐지 줍는 아저씨 아들인갑다. 뭐 이런 장부가 다 적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현실을 참 많이 비꼴 수밖에 없는 혼란한 현실이라는 뜻이죠. 정의로운 사회였으면 이런 말이 비꼬아졌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선생, 당신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트라시마코스가 지배계급은 그들의 이익이 되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옳은 것이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긴 자들은 위법과 부정한 범죄자로 처벌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법과 정의는 강한 자의 편입니다. 라고 트라시마코스가 말을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돌봅니다. 마찬가지로 통치자는 통치받는 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트라시마코스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렇다면 목동들은 양을 위해서 양을 몹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법이 누구 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배자들이 피지배자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사실은 이제 세월호 때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만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돌보는 게 선장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따뜻한 곳에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자, 아테네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플라톤의 국가론 제1권을 보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말을 한다. 강자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지속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자, 마이클 왈저 다 알죠? 마이클 왈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과 권력, 부와 권력은 함께 갑니다. 분명히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과 권력, 부와 권력은 함께 가고 법은 정말 누구 편인지 법의 이름으로 불임수수를 강요당한 캐리벅을 생각하면 선뜻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대로 현실에서 법과 정의는 강한 자의 편이 아닌가라는 마이클 왈저의 글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소설가 성석재 씨가 한 손엔 저울, 한 손엔 칼, 로마 신화의 유스티니아 여신입니다. 영어로는 레이디 저스티스, 우리말로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의지해서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광대가 뒤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여신상도 있고 뭐 한쪽 눈만 가진 정의 여신상도 있고 눈을 뜨고 눈을 가리고도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뜻을 풍자한 것이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프랑스는 눈을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영국은 칼을 들기도 하고 독일은 저울을 들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다양한 것은 정의를 못 본다는 비판과 풍자의 의미일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21살의 캐리에게 법의 이름으로 강제 불임 시술을 명령했을 때 그때 정의의 여신의 눈은 가려진 상태였는지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법과 정의에는 항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법은 언제나 불완전한 정의다. 늘 약간의 결함이 있는 정의다.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된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겠지만 누군가는 항상 고통을 받게 된다. 반드시 누군가는 보상을 지불해야 하고 누군가는 처벌을 견뎌야 한다.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누가 고통받게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캐리가 강제 불임 시술을 당했던 1920년대에는 우생학이 유행했고 우생학은 혹 모양과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듯이 가축, 심지어 인간까지 개량할 수 있다는 학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법의 목적으로 정의라는 개념을 살펴봤지만 법은 정의와 똑같은 개념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은 불안정한 정의다. 단 누군가는 고통을 받은 후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캐리와 비비안 모녀는 정신박약도 아니었고 법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명령해야 될 의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제 불임 시술을 허용하는 재판 결과는 비극이고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고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 역사에 매우 어두운 장면이고 정신박약자라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데 딱딱딱 법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법을 정의롭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나 많이 나오고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오고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판사라고 했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딱딱딱 두드렸을까라는 생각을 왜? 송비야, 강송비 혹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왜 판사들이 딱딱딱 그 옆에 10명의 국민 심판관들이 있잖아요. 국민 심판관들도 전부 딱딱딱 같이 치게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강의할 때 그랬죠. 다수결의 원칙이 과연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지 않아요? 환유야, 혹시 환유야 어떻게 생각하냐? 왜 이 사람들이 딱딱딱 쳤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또 이제 스페이스바 한번 딱 누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쳤을까? 우생학적으로 이 동네 정말 솔직히 미안한 말로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처리해야 돼. 막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려고 과연 그랬을까? 이런 사람들이 싹 없어져야 아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이런 사람들을 싹 없애야 조금 깨끗한 사회가 되는 거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지나? 단순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됐는데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난 죽으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왜 그 돈을 내 세금을 가지고 쟤네들을 벌어먹여 살리느냐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이 한 명씩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바가 3대가 정바가인 애들이 계속 나오면은 걔네들은 계속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사업이라고.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나는 잠도 안 자고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잠자고 있을 때 난 잠자고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가지고 왜 저 사람들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냐고요. 제 뜻 아니에요. 제 뜻 아니고 딱딱딱 이렇게 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는 친구들이 어떤 가정을 다 이루고 사는지 몰라서 항상 말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저도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인성교육 철학 강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생각들 해요.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내서 이 사람들을 하루 세끼 밥을 정확히 주고 잠 재워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끔은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교도소에 그 에어컨, 각 방마다 에어컨 넣어주자. 인간의 권리 문제니까 에어컨 정도는 있게 해주자. 왜 그렇게 해주냐? 그 끔찍한 죄를 지어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왜 그런 서비스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 일 하나 터졌잖아요. 전주교도소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방 시설을 3개를 마련을 해줬던 것이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면서 저 죄인들한테 어떻게 노래방 시설까지 서비스를 해주냐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쪽 상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마련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쳤던 것은 우리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을 더 이상 계속 대를 이어서 나오는 정박아들을 벌어먹여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미국 문제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다 문제가 일어나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의 형제복지원이죠. 형제복지원 조금 있다가 강의 끝나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번씩 다 보세요.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부산에서 불황민 선도차가 이렇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게 이제 1975년인가? 1975년부터 1987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1987년에 35명이 그 안에 있는 직원 1명을 죽이고 나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있었던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이 선도차들이 밤에 저희 때도 저희 이제 아빠가 나가지 마라. 9시에 돌아다니면 붙잡혀 간다. 9시 넘어서 돌아다니면 붙잡혀 가니까 제발 돌아다니지 마라. 뭐 이랬어요. 근데 진짜 붙잡혀 갔어요. 정말로. 이게 뭐냐면 중학생들이 왜 붙잡혀 가요? 그랬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붙잡혀 가서 못 나왔던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거리에 불량민 정말로 거리에 불량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인도 철학할 때 뭐 인도는 더러워요. 거지들만 사는 것 같아요. 막 아우 더러워서 여행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러지만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는 인도만큼 더러웠어요. 사실은 저랬어요. 불량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저 거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길바닥에서 거지가 앉아가지고 돈 돌라고 그래요. 내가 인도를 이제 자주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인도를 가면 길에 쫙 앉아 있어요. 그냥 저기서 여기까지 쫙 한 30명이 앉아 있어요. 또 없는 대로 셌다. 30명이 앉아 있다. 그럼 그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래요. 마가 뭔 말이냐면 엄마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나한테 따뜻하게 좀 적선 좀 해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갖고는 쫙 앉아 있는 것도 순서가 있어. 이거 이제 골목길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른이 앉아 있어야 이것도 서열이 있는 거야. 서열. 근데 이제 노인네들 앉아 있다가 저쪽에 이제 구석에 아기가 앉아 있어. 갖고는 아기가 제일 불쌍해 보이잖아.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한 5, 6살짜리야. 그 아기한테 돈을 얼마를 줬다? 그러면은 그 아기의 가족이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가족이 우르르 몰려서 나와요. 갖고는 전부 그 가족을 나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오직 많았으면 이렇게 선도차가 와서 싹 데려갔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억울하게 다녀간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어떤 20살짜리 학생이 엄마도 집 나가고 아빠도 집 나가고 할머니하고만 둘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버리니까 할머니를 수발하려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새벽 1시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다가 이렇게 잡혀가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자, 이러한 일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성폭행, 살인, 뭐 여러 가지 폭행, 노동, 정말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거 이제 우리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어요. 그때는 그 시대는 그랬나 봐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거기에서 폭행으로 나와가지고 그 시체들을 다 어디다 썼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체들 다 어떻게 땅밭 싹 묻어버렸을까? 아니에요. 병원에 팔았어요. 실험용으로. 우리하고 관계없다? 다 관계 지어지는 거예요. 한 구에 얼마씩 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이러한 현실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1900 아까 75년에서 1987년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 때 정권에서 이거를 왜 행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법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시안게임 있었죠.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아시안게임하고 이제 2년 후에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전 세계인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보러 우리 한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일제시대 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일어나서 산업화가 형성되고 산업화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든지 간에 후진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에 올라가는 과정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것은 최고의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 길거리에 불황인들이 보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싹 쓸어갔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6년에 아시안게임과 1988년에 올림픽을 아주 무사히 잘 치러졌고 그때부터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세상이 되기도 해요. 옛날에 한 왕국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서운 왕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동쪽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왕이 외쳤어요. 다음 날 법이 만들어진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동쪽 문을 지나가다가 사형에 처해졌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법이 죽을까봐 동쪽 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동쪽 문으로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마음들이 모여져서 사람들은 다 함께 왕을 몰아냈어요. 동쪽 문으로 지나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법이다라고 국민들이 외쳤죠. 역사적으로 봉건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 철학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국가의 설립을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찾는 사회 계약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토마스 홉스가 만든 리바이어던이죠.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가 생기기 전에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했는데 그리고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죠. 사회 계약론 홉스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달달달 외워서 시험 봤던 부분들 이제 저번에 서양 철학도 그러지만 암기에서 봤던 그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세상과 빗대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보면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다. 자기 보존의 권리는 절대적이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강력한 국가를 이룬다. 인간이 변화를 갈망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는 리바이어던이에요. 이 리바이어던이 뭐예요? 결국은 국가예요. 이게 이제 레 미제라블이죠. 이제 프랑스 혁명. 아니다. 실수했다. 메두사호 뗏목이라는 게 있어요. 1816년에 난파된 메두사호 뗏목에서 150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13일간 동료의 시신을 먹으면서 표류를 해요. 그리고 나서 150명이 13일 후에 15명으로 생존을 해요. 이게 메두사호 뗏목인데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마치 메두사호가 표류할 때 살기 위해서 동료 피와 살을 먹었다는 얘기처럼 홉스는 인간은 절대적인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고 보았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이 사회 계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다? 아까 본 것처럼 리바이어던이다. 국가다라는 거죠. 이 메두사호의 뗏목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미술책에 여러분들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의미를 몰랐죠.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연결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 홉스가 제대로 세상을 봤다라는 게 우리도 사실은 남이 한 사람이 경쟁 상대가 없어져야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먹고 죽이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좀 씁쓸하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서 그래요. 루소, 사회계약론이죠. 다 외우신 분들 알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사슬에 얽매여 있다. 법 결정과 불공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자는 주장이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인데 국민만이 유일한 주권자이다. 국민을 넘어서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루소가 말을 했죠. 이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것이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알죠? 1989년에. 이게 왜 일어났냐면 인구의 2%, 그러니까 프랑스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수층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나중에 무슨 자료에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나머지를 다 거느리고 살잖아요. 인구의 2% 제1계급 성직자와 제2계급 귀족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전 영상에서 말한 인도나 중국이나 그리스나 다 마찬가지죠. 제3계급 중에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전문 지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전문직, 일명 부르주아층과 그 밑에 이제 노동자죠.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있었는데 이 계층, 부르주아 계층과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혁명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장자크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열망에서 귀족 계층들의 불평등한 사회 체제에 항거하려는 이념으로 혁명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연과 교회의 권위로서 부와 권력을 향유하는 성직자 계급과 귀족 계급을 제치고 사회주도층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제1계급 성직자 계급이 이제 기독교의 그때 서양의 부패를 일으켰던 계층이니까. 그러면서 영화 보신 분 있죠? 레 미제라블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민중의 노래예요. 민중의 노래가 또 프랑스 혁명의 레 미제라블 영화에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따라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불려됐을 때가 우리나라 촛불혁명 때 광화문에서 이 노래가 엄청나게 불러졌어요.
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때 공부하느라고 이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을 풀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불러도 되죠? 어머 세상에. 민중의 노래.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 처북 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 너머 장벽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자 우리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들었으면 박수 좀 쳐라. 아무리 영상으로 본다 그래도. 이게 억압받는 민중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금 구치소에 가서 있지만 내부 고발자라는 거, 지금도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도 또 한 번 또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과제만 던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유튜브 보면서도 막 웃기는 거, 재밌는 거만 보고는 막 웃고 아니면은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다른 걸 들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일들이 터지면은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화만 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순실 재단이 드러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장 네이처 리퍼블릭 그 회장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단계에서 올라가서 최순실까지 가고 고영태가 이제 내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대통령까지 탄핵을 받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결국 우리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거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어요. 세월호 실종자분들의 무사기환과 희생과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4월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왈저가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성원들의 육체적 안전을 보살피는 거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 어떤 도시의 일부 지역은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차이는 빈곤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자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가장 평화로운 사회상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안창호법인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했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청원의 힘으로. 이제 고려대 행정학과 카이스트 군대를 갔다가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놀러 갔다가 만취 음주운전자한테 당해서 죽죠.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묻혔으면 참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고려대 행정학과 친구들 학교 측에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희생이나 고통이 따르고 나서야 이게 옳구나 이게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문자 지금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19로 안전문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지만 때로는 귀찮아 이거 또 왔어 라고 하고 이제 알람도 꺼버려야지 그렇지만 사실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내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는 거 하나도 사실은 동참이에요. 그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다가 아니에요. 정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서는 함께 소리를 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라,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동안 행동하지 않은 나의 침묵이 악의 편에서 동조한 꼴임을 나는 깨달았다라는 말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혜라는 건 뭐냐면, 아 그래? 휩쓸려 다니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윤창호법 같은 경우 정확한 답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식이법 같은 거 보세요. 청원을 올려서 몇 번 올라가서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나 아닌 것은 또 아닌 거거든요. 무조건 가서 이렇게 쫓아가서 청원에 오예 누르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를 올바르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올바른가 그른가 제대로 따지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셨죠?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우리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국민의 편에 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 포기하는 거, 잊어버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법을 정의 반대편에 놔두는 가장 쉬운 것이 가만히 있는 거, 포기하는 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한 거고, 자신의 이익만 쫓는 사람이더라도 정치에는 꼭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투표 한 장 하는 거. 정말 그날은 아싸 놀러 가는 날이다 라고, 정치는 나하고 관심 없어, 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내가 안 뽑아도 저 사람이 될 건데 라는 말. 그래 놓고 자기가 해야 될 자신의 권리는 다 놓아버려 놓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부정의를 치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권리자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